21대 총선 특집 방송 인투TV 이번 순서는 인천 부평, 인천 북부권을 상징하는 대표 도심이죠. 인천은 과거에 부평도호부, 인천도호부 나뉠 정도로 부평은 인천의 북부권을 상징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도심입니다. 선거구는 부평갑, 부평을 두 군데고요. 부평구의 인구는 대략 54만 명이고요. 유권자 분포수로 보면은 부평갑이 대략 한 23만여 명, 부평을이 한 20만여 명으로 구분이 되고, 부평구의 주된 지역 현안은 부평 미군기지 조기 개방과 시민 참여 활용 방안, 그리고 우리 인천 경제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한국GM의 어떤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수건인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 문제, 그다음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문제, 부평역에서부터 부평시장역에 이르는 어떤 상권 활성화의 문제, 그다음에 삼산동의 어떤 특구합 문제, 지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주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순서는 부평갑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갑은 부평 1동부터 6동, 10정 1, 2동, 일신동, 북의 1동, 상곡 3동, 4동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부평갑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정유섭 의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인데, 뭐 지난 총선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곳입니다. 가까스로 이겼죠. 가까스로 됐고, 사실 뭐 지난 총선에 이제 뭐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었죠. 그 문병호 후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를 갈랐기 덕분에 갈른 덕분에 그래도 좀 어부지로 당선된 곳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결과가 좀 이렇게 기대되는 곳이기도 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일단 우리 김갑봉 기자님께서는 네. 네, 판세를 이제 부평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네, 1대1로. 1대1로. 그러니까 당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인천 선거의 핵심은 뭐냐면 예. 국민의당 변수가 사라졌어요. 네. 보수 진영에서. 그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예. 땡큐죠. 네. 그리고 대신에 진보 민주 진영 입장에서는 개혁 진영 입장에서는 정의당 변수가 아픕니다. 네. 더군다나 특히 부평구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 민주 진보 진영이 강했던 곳이고 그 중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그 창당할 때 인천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부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 얼마 전에. 네. 예. 2002년 그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 부평구청장 후보가 19.8%를 받았어요. 20% 가까이. 네, 대단하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치러진 총선에서 11%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명맥이 흐르고 있고 기본적으로 7%대에서 10%대가 나오는 곳이 부평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당의 출마가 아픈 곳인데 부평 다행히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평갑에서는 아마 2파전으로 네. 정의당에서는 후보를 내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민주당 이성만 후보와 통합당 정유섭 전 국회의원의 어떤 이 2파전이 2파전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알기로도 좀 정의당이 그래도 인천시 전체 네.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고 했는데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평갑에 네. 아직은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후보들마다 뭐 전략이라든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 잠시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부평이 지금은 이제 전통적으로 제가 아까 어떤 그 진보 진영, 예. 민주 진영, 개혁 진영의 지지가 강한 곳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지는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부평갑 같은 경우에는 보더라도 2000년 16대 총선부터 쭉 보면은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네.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네. 2000년도에는 지금 인천평화복지연대 네. 이분들의 어떤 낙천 운동에 힘입어서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려면 모르겠습니다. 신한국당 조진영 후보가 새천년 민주당 우리 박상규 후보한테 졌습니다. 진 거죠. 네. 반대로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네. 대한 역풍이 불어서 문병호 지금은 이제 통합당으로 건너갔죠. 네. 열린우리당 문병호 변호사가 그때는 이겼어요.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바뀌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진영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가 저기를 눌렀어요. 우리 문병호 네. 민주당 후보를
역주됐지 않습니까? 네. 바뀌었죠, 그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다시 또 리턴 네. 매치를 했는데 그때는 또 문병호 예. 후보가 눌렀고 16년도에는 다시 또 새누리당 네. 정유석 후보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기 때문에 꼭 이 민주 진보 진영 지지가 강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역대 선거를 보면 물론 이제 2016년도에는 3파전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정유섭 의원이 34.22. 네. 그다음에 그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34.20. 예. 0.02%. 예. 26표. 이 당시 이제 이성만 지금 민주당 후보는 당시에 출마를 했었는데 26.7%로 그냥 구경한 거죠. 네. 두 사람의 이제 그 저기를 개인적으로도 뼈 아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근데 다 이제 그 서로 어떤 그 걸림돌 없이 오롯이 네. 양자 대결로 가고 네. 있죠. 진검승부.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다 쏟아내서 1대1 승부가 펼쳐지는 곳. 예. 예, 그야말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곳. 네. 부평갑. 네. 이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1대1 대결이라서 더욱더 이제 부평 갑에 네. 이제 뭐 지지 성향이 주민들의 지지 성향이 어떤지 명확히 더 드러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각 후보자들이 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선거운동을 치러야 할지 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평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엎어질 것이냐. 예.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럼 이번에 엎어질 차례지 않습니까? 네. 차례인데 과연 엎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정유섭 의원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데 먼저 이제 그 이성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힘을 좀 많이 뺐어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저기 그 네. 이종성 기자가 많이 취재를 했는데 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땠죠?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이? 경선 과정이 이제 처음에는 공천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단수 공천했던 그렇죠. 지역인데 이제 그래도 이곳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제 당의 털을 닦았던 이제 이성만 위원장이 이제 이 제기를 했고요. 이를 또 이제 받아들여서 또 이제 경선 룰도 좀 이성만 위원장한테 이제 전 위원장한테 불리한 과정이었는데 가까스로 1%대로 좀 네. 승리해서 마침내 이제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즉 내부에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내용을 네, 갈등을 맞습니다.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유기적으로 네.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성만 후보의 관건일 것 같고 이성만 후보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논문 표절이죠. 아, 그죠? 그렇죠. 앞으로 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 대담 때 한번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었죠? 네, 이성만 뭐 의원이? 저희도 따로 클릭하시면 영상 네.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이성만 예비후보가 말하기로는 뭐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고 왜냐면은 시의원 출마하던 시절에 2010년에 네.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냈던 책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사실 뭐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표절한 것은 아니고 어떤 논문을 인용하면은 그 페이지마다 그 밑에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그것만 좀 달아야죠. 깜빡한 것 뿐이다. 앞에는 다 설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건 맞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다. 이 정도로 해명은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유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인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2019년 지난해 그 2016년 두 번이 있는데 네. 이 두 번에 걸친 폭행 사건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정유섭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 피해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그 금품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갈등이 고조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폭행 사건을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직자가 네. 지역 주민을 지인을 폭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악재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 정유섭 의원의 최대 난제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부평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부평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을은요, 또 이제 3파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부평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사파전 아닌가요, 부평을? 4파전이긴 하죠. 정확히 네. 따지면은. 네, 네, 정확히 이제 뭐 따지면. 원내 정당을 네. 모두 합친다고 주요 하면은. 정당으로 하면 이제 3파전.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이제 부평을 같은 경우는 아까 부평갑은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이 정유섭 의원이 있었지만 이제 부평을은 현재 여당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죠. 일단 이제 부평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다양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많이 취재했었던 미군기지. 미군기지 특구한 문제, 문제. 뭐 네. 학교 이전 문제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곳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그동안 대우자동차 노동자 출신, 용접국 예. 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선거를 치러 왔는데 예.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사선에 도전하는 경우인데 2008년도에 맨 처음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다가 그 당시에 제 부평신문 기자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GM이 파산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우리 대우자동차가 새로운 뉴 GM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이런 게 관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는 이재훈 산업부 차관을 후보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골자였고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화두가 뭐였냐면 한국 GM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경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뉴 GM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화두였었고 이 국면을 파고들어서 대우자동차 출신이라고 하는 걸 파고들어서 2009년에 이제 그 재선거 때 초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12년, 16년 모든 선거 때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출신이라고 하는 강조하면서 끌어왔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그게 먹힐 것이냐. 예. 이게 이제 화두고 두 번째는 특구한 문제. 네. 화두고요. 세 번째는 민주노총,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하면서 민주노총하고 관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지난해였죠. 지지난해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 예.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가지고 노동계가 끊임없이 갈등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합의를 2018년도에 했었는데 경영 정상화 합의를 할 때 그리고 법인 분리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우자동차 출신이고 예. 원내 대표셨고 이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한국 GM 노동자들은 굉장히 기대가 컸죠. 예. 근데 정작 중요한 협상의 고비마다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과연 노동자들이 이번 한국 GM 노동자들이 한국 GM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표심으로 홍영표 의원에 대한 표심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상대방으로 나온 또 이제 또 유력한 또 이제 미래통합당 쪽 후보가 계시잖아요. 이제 네. 강창규 후보. 강창규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리턴 매치죠. 네. 오랜만에 이제 그죠. 다시 4년 만에 붙는데 강창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부평 갑을 강남에 비교하고 부평을을 강북에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부평을이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게 좀 드물고요. 산업단지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홍영표 의원이 그동안 오래 했는데 나한테 기회를 달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 그 개발이라든지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청천동 공병부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산업단지가 아닌 어떤 복합 어떤 그 쇼핑몰 이런 네.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그동안 너무 오래 했는데 정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긴 홍영표 의원이 이제 삼선 의원이기도 하니까 현재까지. 그렇죠. 네. 홍영표 의원이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원내대표 하시고 삼선 하시면서 미군기지 80년 만에 개방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고 또 하나는 굴포천 11번가 그 도시재생 사업 네. 유치하는데 기여를 했고 군부대 이전 문제 네. 청천동 공명부대와 생곡동 제3보급단을 이전하는데 원내대표셨으니까 네. 일정한 기여를 한 게 맞죠. 근데 네. 문제는 공이 있으면 네. 과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GM 노동자들과의 그 한국 GM 경영 정상화 합의를 둘러싼 그 갈등 문제, 예. 민주노총과 노동계와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갈등 문제, 그리고 삼산동 특구한 문제를 둘러싼 삼산동 주민농의 갈등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반대로 이제 정의당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김웅호 정의당 그 인천시당 위원장이 이 동네가 이제 자기네 동네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이제 주되게는 노동자 그 배타적,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그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실제로 네. 표로 연결될 것인가. 만약에 이제 정의당 그 노동자들의 표가 정의당 표로 된다고 하면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네. 치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6년 선거를 보면 당시에 그 4년 전 홍영표 의원은 43.8%를 받았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이현웅 국민의당 후보가 25, 강창규 후보가 31.3. 그러니까 둘 다 하면 넘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근데 국민의당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의당 이제 김웅 후보가 나가고 만만치 않은 선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국민의당 이현웅 후보의
그 표가 네. 어떻게 이렇게 분산되느냐.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이현웅 후보의 당시 표가 다 보수표라 볼 수는 없지만 네. 물론 그 당시 민주당 표도 있겠으나 네. 저는 저기로 간다 봅니다. 예. 보수 쪽으로, 보수 쪽으로 더 많이 갈 것이다. 상당수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대략 비율로 네. 보면은 한 3대 한 0.7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율이 따지면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도 이제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나머지 또 이제 다른 후보들은 어떤 분이 계신 거죠? 네. 뭐 이제 민주당의 임동수 예. 후보가 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당의 이제 그 김용호 후보가 있는데, 임동수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GM 노동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서 얼마만큼 선전할 것인가도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 부평 어뢰 선거는 과연 홍영표 의원이 예. 사선에 갈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집 노동자들의 표심, 삼산동의 표심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게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신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도 좀 저희 방송을 토대로 현명한 판단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인투TV 4.15 총선 특집 방송 인천 부평 갑을 선거 판세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